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수님들께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역할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현장의 요구, 대안적 임상심리 자격제도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내게 되셨는데요. 논문을 읽고 궁금한 것이 생겨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상심리학자의 고유한 정체성은 무엇이고 타 분야와 구분되는 어떠한 차별점을 가질까요? 전문 요원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예. 많다기보다 이제 다른 여러 직역에서 전문 요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있고 간호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작업치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라는 우리 전공은 뭐가 다른 걸까요? 사실 고유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역별로 이제 하는 어떤 분야가 좀 개별 업무에도 나와 있지만 좀 나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 임상심리 직역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선은 평가, 심리평가, 심리치료. 사실 가장 강력한 정체성은 심리평가긴 하죠. 네, 그렇죠. 이건 누구도 안 하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각 직역에서 다 인정하시고 저희가 그거에 강점이 있기도 하고 이제 심리치료도 하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수련을 받는 기관이 아무래도 대체로 이제 병원이 많다,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병리를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병을 경험하시는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평가나 치료를 접목하거나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그렇죠. 굉장히 고유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직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개별적으로 환자를 붙들고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병원이라는 혹은 여러 가지 되게 여러 전문가들이 개입되는 컨텍스트에서 이런 정도의 병을 갖고 있고 이러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심리치료자 혹은 약물치료자 이런 게 아니라 환자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선택이 좋은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게 단순하게 검사를 실시하는 평가가 아니라 환자나 내담자의 전체적인 어떤 그 심리 상태나 정신 건강 상태 혹은 변화의 정도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는 평가의 의미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이 되게 가능한 역할을 수련 기간 내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평가인 거죠. 그럼요. 그게 평가죠. 근데 사실 또 이제 우리의 이제 학계 분들은 고유의 정체성으로 심리 치료가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다른 직역들이 상당히 동의하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심리치료가 왜 니들만의 고유 역할이냐? 그러니까 고유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이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나 내담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어떠한 사례 개념화를 할 때 일반 다른 직역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정보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개입을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에 좀 전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심리치료가 저희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치료 자체가 우리의 고유 역량이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하니까. 하지만 임상심리가 담당하는 어떤 심리치료라는 그 성격, 어떤 고도의 환자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어떤 치료계획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독특한 강점이 있긴 있죠. 하지만 심리치료 전반은 우리만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것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직역에 비해서 그것만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직역에서 또 하는 개입은 또 저희랑 좀 성격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평가가 가장 고유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죠. 네.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다라는 게 우리의 되게 고유 역량이다.
근데 어느 어떤 뭐 그게 의료적인 그 서비스에서도 봤을 때도 질병을 치료할 때도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평가를 진행을 하잖아요. 뭐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치료 계획이 세워지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을 가지고 뭔가 판독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가에만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자문이라든가 그렇죠. 치료 계획이 정말 전문화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것 그 같아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검사한다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병리과 같은 데서 얘기하는 혈액 검사나 이런 거 하는 거랑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병리과나 이런 유형의 기사분들이 하시는 이 검사라는 건 진짜 그 검체를 채취하는 것까지 혹은 분석의 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까지만 하시는 일이잖아요. 해석 작업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전문의가 한단 말이죠.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검사를 실시도 하지만 그 결과의 의미와 해석까지도 우리가 직접 다 한다는 점에서 그걸 1대1로 같은 작업이다라고 표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종류가 다른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포괄적인 일도 하는 거가 수련 과정 중에 있고 저희의 어떤 직업의 그 업무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종합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열심히 배우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실제 배우긴 많이 배우는데. 아, 그렇군요. 그럼 비전문 요원 임상심리사와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건강 증진 세팅에 가면 네네. 정신건강 전문 요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전문 요원의 어떤 자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임상심리 쪽에서는 가장 많은 부류는 임상심리 전문가만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만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죠. 이 비율은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숫자들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얼추 봤을 때는 그 모두가 그냥 어떤 자격이니까 다 비슷한 거냐 아니면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거냐 라는 거를 사실 좀 일반인 입장에서 심지어는 장판 공무원들도 잘 구분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의 이제 그 임상심리 전문가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의 수련 기관이 동일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슈퍼바이저 수련 감독자 자체가 두 개의 자격증을 다 가지고 수련생들에게 두 개의 어떤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는 수련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상당히 많은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수련 내용이 거의 다르지가 않고 동일한 수련을 가지고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떨어지거나 차이가 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정신건강 증진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분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전문 요원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 이제 요원하고 전문가를 같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뭐 역량이 떨어질 게 없죠. 비슷하죠. 근데 전문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전문가 수련을 받기 위해서도 상당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요원 1급하고 거의 동일한 수련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은 두 어떤 자격증은 사실은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은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어떤 법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승진을 하거나 관리자가 되거나 시설장이 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근무하는 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는 건 그 세팅에 가장 적합한 훈련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임상심리 전문가나 정신건강 1급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데 또 현장에서는 차별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한쪽은 되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럼요. 예, 이제 주는 임상심리사란 심지어 이게 국가 자격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 분들은 국가 자격이 더 우선이다. 국가 자격이 더 높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임상심리학회에서는 전혀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지만 국가 자격이니까 매우 상위의 자격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도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나 혹은 임상심리 전문가와 동등한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주는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인 거는 맞지만 수련을 받는 어떤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우선 다르고 필기 시험을 우선 보고 이후에 실기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반면에 전문요원이나 임상심리 전문가 같은 경우는 석사를 마치고 수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거든요. 필기시험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상수련 경험이 없이 필기시험 보고 나서 이후에 실기를 하게 되는데 실기라는 것이 다른 자격증처럼 병원에서 풀타임 전일제로 근무를 하면서 수련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필요한 어떤 일정 수준의 수련을 받기 위해서 몇 시간 정도 학습을 하는 형태로 수련을 받게 돼서 그 수련의 전문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질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지 않은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자격증이랑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로 배출된다라고 결국은 수련이냐 실습이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습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은 확인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뭔가를 했다라는 어떤 그냥 네. 확인만 받으면 어떤 되죠. 기관에서 이분은 1년 동안 여기 와서 실습하셨습니다. 그냥 도장 꽝. 이거 하나로서 충분히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냥 네가 거기 있었다라는 정도의 경력이면 된다. 근데 이 수련,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수련은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관리도 심하고 지금도 실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실사하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실사 준비 때문에 난리거든요. 병원들이. 네, 네. 그만큼 국가에서 어떤 훈련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되게 까다롭게 체크를 하는 거고 이 실습이라는 건 사실상 물론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곳도 있겠으나 그냥 종이 한 장 발급해 주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최종 성과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 같은 걸 따졌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전문가나 임상심리 정신건강요원 같은 경우에 수련을 받는 어떤 그 사례 수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기간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 차이가 많이 관찰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례를 본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해야 되는 서비스라든가 업무 자체가 실제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인데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니까 그 영향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임상심리 전문가와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가 어떤 처우에 있어서의 구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에서. 네,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정신건강 중심시설에서는. 네, 궁금한 점이 풀린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이현주 교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숟가락 좀 얹고 좋은 논문이 나왔고 아닙니다. 네,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한 번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신건강 현장에서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제도가 정말 우리랑 맞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논문이 또 나온 기념으로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잖아요. 셀프로 축하를 하는 행사로서 이제 시계를 네. 또 마련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스위스 브랜드 중에 한 중간 계급쯤 되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라도의 빈티지 시계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아마도 이 연식은
한 7, 80년대 정도의 연식이라고. 아, 그때 네. 유행했던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때 이제 출시된 아, 모델이죠. 오, 그럼 진짜 빈티지네요. 예, 80년대 정도 나온 모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징이 있다면 최근에 제가 빈티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고 있어요. 오. 오히려 막 최근에 새 시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질린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특히 전 이제 다이버 시계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질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질리셨군요. 예, 저 질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뭔가 이제는 좀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시계들. 특히 또 빈티지에 관심을 갖게 됐었던 게 제가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쯤에 저기 부카레스트, 부쿠레슈티라고 하죠. 루마니아 수도. 거기서 이제 학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에 레스토랑을 갔는데 거기 서빙을 해주시는 분이 참 되게 옛날스러운 빈티지 시계를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분이 차서 멋있는. 맞아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예, 시계 자체가 멋있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누구 팔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것이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때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알긴 알아요. 어떤 사람, 멋진 사람의 예쁜 팔목에 찬 시계가 사실 제일 멋있어요. 시계 자체가 중요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의 물건이 사실은 제일 좋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가는 팔목에 빈티지 시계들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최근에 또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쨌든 되게 좋은 자극제가 되기는 하네요. 근데 시계가 정말 빈티지스럽기는 한데, 네. 이게 신기하네요. 이게 루비 같은 느낌인 건가요? 뭐 루비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지금 이게 원래 진짜 이 핑크색인 거 맞아요? 이건 로고가 핑크색인 거고요. 아, 신기하다. 로고 자체가 오리지널하게 핑크색이 맞습니다. 근데 되게 골드에 핑크 있으니까 되게 네. 뭔가 눈에 확 띄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노티한 것도 맞긴 하고요. 맞아요. 네. 너무 강력하게 공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너무 노티가 나니까 오히려 이게 되게 의도한 느낌 있잖아요. 아, 패션의 예. 어떤 실제로 하나로. 의도를 좀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이유? 이 장르가 이제 일체형 브레이슬릿 장르 혹은 스포츠워치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되게 크게 인기가 있는 장르예요. 특히 오데마 픽의 로얄 오크나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같은 장르들이 이제 2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스포티하지 않은 시계잖아요. 너무 그렇죠. 엄해서 가격이. 예. 한번 부자는 비싸도 스포티할 수 있죠. 스포티할 때 차나요? 예, 이제 스포츠 스틸워치라고 하는데 그것의 원형이 되는 디자인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거가 만들어진 시기에 그런 이 시기쯤에 디자인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조금 세련되게 만들어낸 게 이제 그런 시계들인 거예요. 무슨 오데마픽이나 파텍필립 같은 데들이. 근데 진짜 스포츠 시계예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 목적이라는 게 일단은 스포츠 목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방수 일단은 이런 메탈 거예요? 브레이슬릿이야. 땀을 나는데 가죽이면은 네. 드레스워치가 아니다 예, 이거군요. 땀 나는 분이 가죽시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스워치처럼 이제 이렇게 뭔가 화이트 컬러의 느낌은 아니라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곱게 사시는 분은 아니고 아, 아웃도어 활동도 막 할 하고 때? 막 이런 그럴 때 사람이 잘하고. 쓸 수 있는 시계라서 스포츠워치라고 하거든요. 별다른 아. 의미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일체형이기 때문에 얘는 아예 진짜 가죽으로는 네, 가죽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요새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장르의 시계를 몇 개 최근 모델도 사봤어요. 근데- 어떤 거 사보셨어요? 그냥 뭐 이제 몇 개 그 나온 것들 이렇게 우지 어떤 특정 모델을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근데 보면 하나같이 너무 실질적으로 실착 느낌이 커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 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느낌이 이 다이얼보다 훨씬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딱 잡았는데 내 손에 딱 맞는다. 아. 라는 일체형 블레이슬릿 장르는 얘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이즈 알고 구매하신 거예요? 이게 40mm만 돼도 엄청 크거든요, 느낌이. 티소 같은 데서 요새 되게 인기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40mm인데도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맞았고, 사실 이번 논문 기념에서는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정신건강 현장에서 4개 직역이 전문 요원을 배출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런 개별 영역만 하는 그런 사람 원하는 게 그렇죠. 아니죠. 네. 네가 임상심리로 전공을 했더라도 현장에 와서는 사회복지사적인 역할도 해주고 작업치료사적인 역할도 하고 간호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그런 구분을 많이 하기보다는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전천후로 해주기를 원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사실 목적 중에 하나도 어떤 그 정신건강 증진시설 안에서의 그 어떤 각 직역들이 결국은 일체돼서 해야 되는 그 업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도 하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워치라고는 하지만 보시면 느끼겠지만 정장이나 이런 데 쓸 때 있어서 전혀 이질감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장면에 특화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전문요원에 원하는 역할이 너 심리했다고 해서 딱 심리의 고유 역할? 그게 아니라 좀 두루 그 현장에서 전천후로 활동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스틸워치라는 장르를 갖고 있지만 그냥 뭐 정장 같은데 함께 해도 또 약간 그냥 캐주얼과 해도 그냥 두루두루 그냥 한 개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이 많아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쓸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개별 역량이 훨씬 중요하겠죠. 시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장르별로 수십 개를 살 수 있다면 그러면 개별 특성이 강한 시계가 좋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못 갖는다. 그러면 어디에도 두루 쓰일 수 있는 게 최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에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논문에서 결론도 그거잖아요. 결국은 현장에서는 지금 두루 전천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심리 자체 혼자 그 역할만 잘하는 사람보다 더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현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거에 화답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딴 길을 찾아라라고 할 건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현장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좀 정확히 전달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정량적인 자료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할 수 있거나 하기를 원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되었고 그거는 사실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여러 직역의 일들을 전반적으로 다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단순하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좀 피부로까지 체화되면서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자격이니까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꼭 따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은 이런 것의 역할을 원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격증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나의 길이 아니라면 굳이 그거를 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다 라는 것도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